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불리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간밤 뉴욕 증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 속에 혼조 마감했는데요. 앞서 시장을 짓눌렀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전일장에도 또다시 30%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에는 우려를 넘어 공포감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호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심 개선에 일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현재 국내 증시 연일 계속되는 하한가에 전일장까지도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승권에 좀 진입된 모습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 막막한 장세 보다 명쾌한 해답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성낙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 기술 동맹을 맺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기업들은 첨단 산업과 원전, 소형 모듈 원자료 등 총 2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 간 첨단 산업, 기술, 공급망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 겁니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를 열어 23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문별로는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 원전, 탄소 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SK, HD 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칼 등이 미국에서는 보잉, 엑손모빌, 시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MOU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네, 가장 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친환경인데요. 이 관련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손을 맞잡았을까요? 네, 우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SK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이 4세대 SMR 기업과 맺은 첫 협력 관계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업계가 앞으로 SMR 공급망에 참여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SKENS는 미국 GE 플러그파워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수소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것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에 SMR을 건설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 복원에 나서고요. 롯데케미칼은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인 미국 CF 인더스트리와 협력해 전력 발전, 암모니아 추진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미 양국 간의 MOU 체결 내용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걱정이 큰 상황 속에서 어떤 실적을 내놨을까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연결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황 악화로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이하로 주저앉는 것 또한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보면요. 네, 이 삼성전자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에 더해서 수요가 부진하고 재고가 늘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며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무려 4조 5,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약 13조 원가량 증발한 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영향으로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디램의 경우 서버 등 고객사 재고가 높아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역시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아파트값 하락에 공시가격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올해 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에 확정 공시한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하락률이 높아진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난해보다 12.6% 줄어든 8,15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6분의 1 수준입니다. 전체 의견 중 1,348건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잠정안의 17.3%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습니다. 부산, 대전, 세종, 충북의 공시가격도 0.03%에서 0.04%포인트 추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크고 인천, 경기, 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땅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공시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반도체 부문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밖에도 기업들의 실적 공시가 이어지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이 실적 공시가 있었죠.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5,335억 원, 영업이익은 2,254억 원, 또 당기 순이익은 1,75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9.2%, 순이익은 54.7% 올랐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 해외 수주가 좋지 못했지만 이 같은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요. 자동화, 모듈화 등 기술 혁신 성과도 있었고요. 이 원가 관리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분기에도 지속적인 이 피드 참여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실적 관련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온 살펴볼 텐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50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은 50억 4천만 원,
단기 순이익은 40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분기 사상 최대인 40억 원을 돌파했고요. 분기 사상 최초로 50억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비즈니스온의 주요 사업은 모두 사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 고객의 높은 서비스 유지율도 있었고요. 신규 고객의 매출이 기존 매출에 누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큰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도 최근에 이 클라우드 전성 시대를 맞이해서 사스 기업을 1만 개까지 키우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유유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유유 건강생활을 흡수 합병하겠다라고 오늘 공시를 내놨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이고요. 합병 기일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이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유유제약의 경영권 변동이나 최대 주주 변경은 또 따로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유통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이 자회사를 흡수 합병해서 매출액 증대를 꾀할 방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원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이 동원산업이 4월 들어서 한국 맥도날드 인수 관련한 협상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원산업은 1월에 진행됐던 이 한국 맥도날드 매각 예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를 한 뒤에 협상을 벌여왔었는데요. 이 매각 가격을 놓고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한국 맥도날드를 2천억 원가량의 인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 본사는 5천억 원가량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결국에는 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6년 이후에 또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들의 주요 공시어 뉴스들 살펴봤고요.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대표님과 나눠볼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22년 만에 새 주인을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 이야기 대표님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이 챗 GPT에게 우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기업 간 인수와 합병이 이뤄지고 난 뒤에 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줬는데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전망을 좀 분석해봐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한 기업 간의 차이점 분석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수익의 안정성 분석도 해야 한다라는 말도 해줬고. 또한 분산 투자 전략 좀 이렇게 좀 꼽아줬는데 이 관련 이야기 해서 좀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원체
좋은 내용들 잘 뭐 AI가 뽑아낸 것 네. 같습니다. 뭐 M&A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수 기업이나 뭐 이걸 이제 피인수되는 기업이나 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해서 보셔야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두 기업의 인수 합병 이후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챗 GPT에게 질문을 했던 게 바로 이 하나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와 대우조선해양 이 결합건과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합병 일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2008년부터 해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조건부 승인을 공정위가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대우조선해양은 IMF 금융위기 이후에 새 주인을 처음으로 좀 맞이하게 된 네, 22년 만에 좀 성과인데 시장은 이를 두고 단순 결합이 아니라면서 그 이상까지 좀 내다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대우그룹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이제 뭐 나왔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뭐 네네. 회사가 이제 별도 독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네. 뭐 화면에서 잠깐 보듯이 네. 중간에 이제 하나가 한번 인수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아, 네. 네, 무산이 됐었던 뭐 전력이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뭐 지분가,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주주로 이제 또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공정위 결합을 뭐 해외에서도 한 7군데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공정위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제 군함 관련된 이제 독과점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는 아.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네. 이제 승인이 됐는데 뭐 어차피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해외로 안 나가고 국내에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일단 국내 조선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조선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업체들이 많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뭐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 조선사들의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군함 같은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에도 상당 부분 좀 강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뭐 그런 기술이 해외로 유출 안 됐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선 국내도 이제 빅3 이제 3사로 이제 완전히 재편이 되면서 네. 뭐 일단 조선 3사 간의 이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의 국내 이제 조선사들의 입지가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거제도에 그 조선사가 있다 보니까 네네. 뭐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실적이 나빠지면서 관련된 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침체를 보였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이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이제 독과점 문제로 조건부 승인을 좀 냈지만 어쨌든 좀 승인이 난 부분 조금 살펴주셨고 또 한 차례 고배를 조금 마셨던 한화지만요. 어쨌든 이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는 인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향후 이 대우조선해양은요, 하나오션으로 좀 사명을 변경하는 게 유력시가 됐는데, 이 앞으로 기업 성과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었는데, 이 조선 3사 중에서도 수주 실적 또한 부진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영업 손실이 1조 6천억이 넘을 만큼 네. 다른 이제 조선사보다 좀 적자 규모가 좀 더 컸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요거는 네네. 1분기 이제 수주 실적에 대한 네. 이제 부분이고요. 1분기 동안에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네. 뭐 수주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특히 뭐 같은 기간 동안에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목표치의 이제 절반 가까이를 이제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26%. 그쵸. 뭐 1분기가 지났으니까 뭐 그 정도를 하면 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이에 비해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1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수주가 상당 부분 좀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네. 뭐 부진했었다라고는 하지만 뭐 내용을 보면 뭐 M&A 관련된 부분 때문에 뭐 수주 활동이 좀 둔화됐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새롭게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하나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또 그런 영업 방향이나 뭐 이런 전략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네. 그거에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와 같이 이제 그 조선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뭐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NG 선에 대해서는 뭐 올해도 계속 지금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관련된 기술력이 뭐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수주전에 가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목표는 손쉽게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대우조선해양은 하락세를 좀 보이고요. 현재도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기 보유자분들 좀 애간장을 조금 태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사명을 바꾼 한화오션이 또 이르면 다음 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 좀 편입해서 공식 출범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5월 3일 날 이사회를 열고 5월 19일 날 임시주총을 통해서 경영진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임하고 뭐 사명도 하나오션이 될 가능성이 제일 그렇죠. 높지만 그렇게 이제 바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새롭게 뭐 출발하지 않을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네, 있죠. 기대감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대주주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주주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뭐 하나그룹 자체가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용 군함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강점 때문에 인수를 했다라는 게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가질 만큼 하나그룹에서 방산 분야에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뭐 대우조선해양이 이걸 인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육해공 뭐 다양한 분야의 방산 관련된 그런 이제 무기를 제작을 참여하거나 제작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그룹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네. 뭐 방산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하나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탄약에 들어간 탄약을 만드는 화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외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레이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방산용 이제 전자기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런 계열사 간의 협력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그룹에 조금 방산 분야에 좀 집중을 하면서 현재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육해공을 좀 아우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이런 호재 속에서도 하락세를 조금 면치 못합니다. 현재도 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지지분이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이제 그 하나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 뭐 작년 12월에 보면 19,000원대였다가 지금 뭐 3만 원 가까이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일단 소문에 의해서 주식을 샀다가 이제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일부 매도가 나온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올 내내 아마 실적 관점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까 수주 관련된 부분도 1분기에 좀 부진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양이 좀 더 커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면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상승하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주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덕을 조금 보게 될까요? 관련해서 대표님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이 챗GPT에게 우선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외 수주 및 투자 확대로 특정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해당 주식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답변들을 좀 내놨네요. 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 전망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을 해줬고요. 또한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 또한 투자 시점을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좀 강조하는 이런 말도 있고요.
기존 포트폴리오 좀 맞게 투자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뭐 해외에서 수주가 많이 되면 뭐 그만큼 뭐 기업 실적이 뭐 그렇죠.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 해외 수주를 한다라는 게 저가로 이제 수주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뭐 조금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뭐 해외 수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적정 마진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해야만 수주할 만큼 이제 수익성에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기계 섹터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에 좀 화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도 해당 섹터 이 목표 주가를 뭐 줄줄이 상향하면서 건설기계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강세입니다. 특히 HD 현대인프라코어 목표 주가 가장 크게 상향이 됐는데 이 오늘장 건설기계 관련주 주가 흐름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뭐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2021년도에 통과한 이후에 계속 인프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지역의 건설 기계에 대한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뭐 건설 기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H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1% 정도 증가한 1조 2,87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45% 증가한 1,52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예상치를 이제 웃도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울 만큼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업 각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해외 시장에 대한 건설 기계의 그 수출이 뭐 상당히 부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중동이나 CIS 중남미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뭐 전년도 대비 한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외에 뭐 인프라 법안 관련된 기대를 갖고 있는 북미 시장이나 그다음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네. 14%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일단 성장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건설 경기 둔화가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한 50% 이상 급감했다라는 거는 조금은 이제 아쉬운 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현대인프라코어 말고도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그저께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는데요. 매출은 46% 증가한 2조 4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90% 증가한 3,69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오면서 주가 흐름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HD 인프라코어나 그다음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할 만큼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된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살펴주셨던 HD 현대인프라코어 현재 5%대 좀 강세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인프라 투자 확대 호재로 오늘 건설기계 주들 조금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대표님,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또 100% 미국산을 써야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악재 속에서 좀 어떤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이런 미국 시장에서 좀 돌파구를 찾고 또 순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에서 바이 아메리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미국산에 대한 강조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기계 관련된 분야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이제 캐터필러라는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국에 대한 이런 제한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철강제에 관련돼서
쪽에서는 공공 인프라 투자의 사용을 좀 제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뭐 중동이나 뭐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판매 강화가 아마 분기마다 계속 이제 증가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같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내에 이제 그 생산 시설 관련된 분야로 이제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두산밥켓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밥켓 같은 경우 이제 밥켓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회사를 두산에서 이제 인수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런 이제 건설 관련된 붐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북미 내에 소형 건설 장비에 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장비의 매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실적 개선에 상당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스테이츠빌에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증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에서 달러로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할 경우에 국내로 이제 들어올 때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요. 이제 앞서 살펴본 이슈 뭐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집중화를 하면서 이런 방산 관련 내에 서로의 시너지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차세대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이제 주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월달에 이제 누리호 이제 2호가 이제 두 번째 네. 호가 이제 발사가 될 네네. 예정인데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런 우주항공청 개설과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우주 분야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시너지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점검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연결해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자세하게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은행 불안에 빗발한 호실적이 조금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은행권 불안이 재점화되는 우려가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평론가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던 미 은행권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 미 중소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때문인데요. 저희가 좀 준비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예금 인출 규모를 좀 살펴보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약 136조 원에 달하는 이런 인출 사태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SBB 사태는 전초전이었을 뿐이다라는 이런 일각의 분석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이 은행권 위기가 다시 좀 재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망을 했었죠. 네네. 사실 중소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정부라든지 연준 같은 데에서 긴급 유도성을 갖다 공급을 하고 아니면 예금자 보호를 갖다 전액 보장한다 그래서 일전 잠잠해진 듯 하지만 네. 사실 거기에 예금을 든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은행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을 갖다가 빼서 좀 더 큰 데로 옮기려고도 하는 요구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은 사실은 MMF로 자동금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네. 뭐 MMF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지 않습니까? 손실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제 격화되면서 사실은 이런 지역은행들 아니면은 지방의 어떤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금 이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견돼 있었던 거고. 네. 사실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사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직 은행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분명히 네네. 말씀을 했죠. 뭐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뭐 점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예상이었던 거고요.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미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비 은행으로 이제 좀 격화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지난해 4분기 말만 해도 한 1,7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예금액이. 근데 그 중에서 한 700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40%가 이제 일단 그쵸. 빠져나간 거죠. 네네. 그 1,000억 중에는 JP 모건이라든지 300억 불을 갖다 예치하지 않았습니까? 은행 공동 대형 네네. 은행들이.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맞네요. 얘기할 수가 네네.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SBB 사태도 이 예금 인출 사태로 조금 불거졌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조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지역 중앙은행인 이 퍼스트 리퍼블릭도 이제는 그 파산이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나 좀 이런 의견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대형은행은 좀 괜찮을 거라는 분석이 조금 나왔지만요. 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SBB 파산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미국 정부인데 현재는 조금은 요지부동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도차를 조금 나타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좀 달라졌죠. 그때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던 네네. 거고요. 사실은 지금은 좀 그런 게 아니죠. 은행별로 봐서 사실은 예금자 보호와는 별개로 사실 은행의 경영자라든지 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무차별적인 어떤 구제금융의 제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연준에서 빌렸어요. 재할인 창구에서. 네. 근데 1,000억 달러를 빌리고 나서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은행 전체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물론 이제 좀 한정된 얘기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떤 은행의 어떤 경영 실사, 그다음에 이제 경영 평가를 통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은 은행 그 연준으로부터 이제 그 연준의 뭐 어떤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네네. 어떤 재할인 창구의 이용을 갖다 제한하겠다 하는 게 그런 말들이 사실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연준이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강하게 일단 압박을 하고 있다. 뭘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냐면은 네. 일단 민간 거래. 그러니까 민간 니들이 거래. 민간 네네.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구책을 찾아라 일단. 가령 뭐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네네. 가령 뭐 MBS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데다 팔든지 뭐 네.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하면서 인력 감축 등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일단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연준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너희들을 갖다 도와줄 수는 없다는 일종의 이제 입장 표면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가령 연준의 입장을 갖다가 뭐 일단은 그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네네. 아마 파산 사태로 이걸 이끌어가 가지고 네. 다시 또 은행 위기가 점화되는 사태로까지 가령 발전시킬까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지만은 네. 그거는 연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아닌 거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사실은 진짜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들의 어떤 위기들이 굉장히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라든지 연준은 다시
언제든 개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렇죠. 예. 이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이제 이 은행만의 좀 문제가 아니라 또 네. 지역은행으로 좀 확산되겠다 이런 우려감도 조금 가중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연준이 조금 나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뭐 그 지역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험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은 이제 조그만 은행에서 네. 대형 은행으로 옮겨지고 그렇죠. 또 MMF로 옮겨지고 하니까 네, 네. 예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준에서 융동성을 갖다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네. 연준의 그 지금 정책 금리 자체가 거의 5%잖아요. 굉장히 고금리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대출 금리는 낮거든요. 그러면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는 거고 네. 또 얼마 전에 불거진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출들 그 익스포저가 굉장히 지역은행들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험들도 있는 거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지금의 어떤 퍼스트 리퍼블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 아니면 지역은행으로 확산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소방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네, 현재 사태를 두고 조금 향후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편 이 미국발 은행 리스크 재점화가 국내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 차트 추이를 보시면 이 고가 기준으로 현재 4월 27일 1,342원까지 조금 치솟았는데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치 상승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연고점을 좀 갱신을 했는데 이러다 외국인 수급까지 좀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닐까 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율 안정화 위해서 어떤 게 좀 선행돼야 될까요?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지역 은행의 어떤 위기들이 다시 발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네.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당연히 뭐 그렇게 되면 신용 경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달러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을 두고 이제 여야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이 이제 부채 한도 조정을 해서 올려주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려면은 재정을 갖다가 좀 줄여라, 긴축을 좀 해라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적게 풀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 없겠죠.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갖다 좀 안정시키려면은 네. 두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네네. 한국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 상황을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깊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 문제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확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지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건데 두 개 다 네네.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고 있죠. 네. 가령 뭐 지금 뭐 가스공사랑의 어떤 통화 수합이라든지 네네.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막고는 있는 건데 네네. 사실 뭐 미국의 어떤 위기 상황들, 침체 상황들 아니면은 그 지역은행들의 어떤 위기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어떤 기조는 더 좀 악화될 우려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게 좀 수반이 될 수 있을지 여쭤드렸는데 이 한미 금리 차를 일단은 줄여야 되겠고 또한 국내 무역 적자가 좀 개선세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한은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조금 발표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1분기 실적들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은행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됐던 뉴욕 증시긴 합니다만 네네네. 이 앞서 빅테크 기업들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평론가님은 이 주요 기업들 실적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예상 외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엄청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 주가도 사실은 올라간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챗 GPT의 어떤 이슈도 하나 있는 거죠. 인공지능에 관한 이슈.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사실은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오른 거고요.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고 메타도 뭐 사실은 생각보다
광고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알파벳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미국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위기가 지금 불거지고는 사실 어느 정도 뭐 지역은행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네. 완전히 뭐 그 어떤 은행 위기로, 은행 리스크로 점화가 돼서 금융 위기로 전화가 될 거냐는 거는 그거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의 확률이 제가 생각에 0.001%도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의 1분기 실적에 이렇게 호조를 보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에는 네. 올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게 1분기뿐만이 아니라 네네. 2분기 내지 뭐 3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분석 같아요. 네. 사실 뭐 소비자라든지 기타 부분들, 가령 뭐 미국의 어떤 그 침체의 우려들도 사실은 있는 거니까, 가령 이제 그 지역은행들의 어떤 위기가 심화되면서 네네. 신용경색이 되고 유동성이 줄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네. 일단 1분기에는 뭐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은 하반기에는 사실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단언할 수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소비자들이 이제 주머니를 닫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 기반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구조적 성장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분기, 3분기에도 꾸준히 예, 긍정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은행의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좀 번질 조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네. 그에 반해 이 뉴욕 증시는 또 이제 이끌어갈 호재들이 앞으로 충분히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앞으로 조금 좋은 전망을 조금 점쳐 주셨습니다. 앞서 좀 소비재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네. 미국 소비재 관련 기업들 1분기 호실적을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가격은 인상됐지만 고객들이 지갑을 열어서 그 덕을 조금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이 신뢰지수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될 우려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한 두 개로 좀 양분이 될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일단 소비재 기업들 가령 뭐 맥도날드라든지 펩시코라든지 킴벌리 클라크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그렇죠.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제 사실 가격들을 많이 판가를 갖다가 인상을 했죠. 가령 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되고 했으니까 맥도날드 네네. 같은 경우는 햄버거 가격도 올렸고요. 네. 펩시콜라 같은 경우도 올렸고 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이제 필수 소비재의 개념들이니까 판가가 올라가면 매출액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갖다가 나타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지갑을 먼저 닫는 경우는 내부자들부터 사실은 먼저 닫습니다. 가령 뭐 자동차라든지 네. 주택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휴가할 거를 좀 미룬다든지 하면서 네네네. 이런 어떤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내구재, 준내구재부터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침체가 깊어지면은 필수 소비재도 여기는 뭐 피해갈 수는 없겠죠. 먹는 걸 네네. 줄이거나 네네. 외식을 줄인다거나 하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이 그랬죠. 한 60% 정도가 1년 내에 침체가 올 거다, 미국에. 그렇다면 그게 절반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미국의 침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GDP 나우에서 올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도 3% 지금 1.6% 계속 낮춰지고 있잖아요. 네. 1분기 성장률이 1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직 뭐 전망치라든지 예상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네. 아니면은 내년 초까지도 사실 미국은 그게 기술적인 침체가 되든지 네. 그러니까 연착륙의 개념이겠죠. 기술적인 침체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침체가 되든지 간에 침체가 오는 거는 확실한 거고 거의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렇죠. 네네. 따라서 그거로 유추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먼저 지갑을 닫는 부분들, 가령 뭐 내구재라든지 소비재 기업들의 어려움은 네.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네네네.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이 불안한 실적 시즌 그리고 5월 FOMC입니다. 네. 이 다가오는 5월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5월 FOMC에서 가령 뭐 2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을 했다라고 일단 저는 보는 거고요.
그 5월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4월에서 11월부터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뭐 이게 속설이지만은 이론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가령 뭐 겨울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 연시에 이제 그 어떤 낙관적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에 녹아들어서 주가를 올린다.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굉장히 연초에 희망을 갖고 있다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긍정적인 것들이 좀 비관론적으로 좀 바뀌고 그다음에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뭐 실적이 안 좋다 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를 내고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속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현재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경제가 안 좋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1분기에 좋았다고 가령 뭐 2분기, 3분기 좋을수록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하고 기술적 침체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라는 거는 매크로 환경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주식들은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간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을 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진짜 좋은 기업을 사게 되면은 이런 어떤 거시경제 환경이 좀 바뀌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